음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라고 좀 과감하게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사실 뭐 제목이라는 게 항상 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좀 뭐랄까 사람을 좀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포스트 코로나를 좀 바탕으로 좀 논의를 끌어오고 싶어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새 책을 썼고 이제 다른 책들도 일부 있는데 참여하는 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좀 칼럼도 썼었고, 세계일보, 뭐 동아일보의 인터비즈 이런 데서 썼었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락 주셔서 살짝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좀 이 다음 책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뭘 써야 할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서 어, 그런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만, 이제 소개를 들어보니 이제 사실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께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고,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뭔가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시 담론이 좀 더 한국 사회에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제게 있어서는 흔치 않은 기회일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어, 일단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집에 많이 계시죠?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외국 회사, 저는 이제 지금 에어비앤비라는 외국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안 가고 지금도 이제 집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온 건데, 이제 어쨌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다른 회사랑 이제 파트너 해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제가 합니다. 회의를 줌으로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전에도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런 원격 근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툴도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줌으로 회의합시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왜냐하면 다들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그게 뭔데라고 하거나, 아는 사람도 그걸로 어떻게 회의가 되겠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졌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답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노멀한 것이 뉴 노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하면 트렌드도 바뀝니다. 제가 이 얘기를 뽑아온 이유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의 생활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트렌드들을 좀 가져온 건데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이슈를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얘기예요. 다시 보시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인테리어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 회사들도 매출이 늘고 있고, 뭐 오늘의 집 뭐 이런 앱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들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집을 꾸미는지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집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한 욕구들이겠죠. 그래서 2층 집에 살면 좋겠다. 혹은 뭐 우리 집에 방이 3개인데 방이 4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거는 한계가 있죠. 특히 이제 도시같이 이제 밀집해서 도시를 인프라들을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내가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두가 넓게 살고 싶은데 넓게 살 수 없는 이 한계가 도시에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가 그냥 코로나 상황을 빗대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 욕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혹은 더 많은 방을 이용하면서 내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그게 도시 인프라가 그걸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왼쪽 사진은 이제 공원이에요. 그 용산 가족공원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가서 거기서 이제 뛰기도 하고 뭐 그냥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하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내 집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은 내가 스스로 넓힐 수는 없지만 이 공공 공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마치 내가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듯한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도시 서비스가 얼마나 제대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좁게 사는 사람도 넓게 사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 도시가 제공해야 할 핵심 인프라인 거고요. 그 인프라는 뭐 전철, 뭐 버스, 도로, 하수도 뭐 이런 공공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카페 같은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야만이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살고 싶겠죠. 일단 원룸 같은 데서 조그만 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다. 그거를 내가 충분히 쉽게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집이 좁은 거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내 집을 확 넓히면 사실은 더 좋겠지만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영 운동장, 헬스장, 공원, 하천, 카페, 편의점, 이런 식당 뭐 등등이 얼마나 잘 도시에서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혹시 이 만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때 인기가 있었던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이제 한 장면이에요. 이제 시골에 사는 여자애가 도쿄에 사는 남자애랑 몸이 뒤바뀌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시골에 사는 여자애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여기 나오는 내용이 서점도 없고 치과도 없고 그리고 뭐 기차는 2시간에 한 번밖에 안 오고 또 편의점은 9시에 문을 닫고 또 이제 여기서 핵심은 카페였어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학생이다 보니까 예쁜 카페에 가고 싶은데 카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이 동네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 자연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도시의 인프라,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용 공간들의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인프라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근데 그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도로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민간 인프라, 아까 이제 서점, 카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인프라를 서비스까지를 다 말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장면을 가져온 이유는 이를테면 제가 집에 있는데 집이 좁아요. 그래서 집 앞에 공원이 있으면은 좋은데 공원이 좀 애매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걸어서 20분 거리. 그거를 가려고 하면 참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도시 인프라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를테면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테고요.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건 약간의 허들이 있겠죠. 왜냐면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달려가서 또 주차까지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들이 있는데 걸어가는 건 매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뭐 공유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킥보드라 뭐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사용한다면 킥보드라든가 혹은 이렇게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경계가
원래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 뭐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권역을 넓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를테면 저희 집에서 한강 나가려면 걸어서 한 25분 걸려요. 근데 따릉이를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착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는 한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요.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기술들, 이 스마트 기술의 초점이 어디 맞춰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뭐 스마트 도시 한다고 이제 나오는 발표 내용들을 보면 좀 황당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기술을 위한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진짜 우리가 도시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관점,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도시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방식. 그래서 내가 쉽게 내 집 앞에 이제 뭐 킥보드가 있어서 그거 타고 쫙 한강을 간다거나 뭐 용산공원을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이 도시의 물리적 경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동네 내 슬세권에 어떤 인프라가 몇 개 없었는데 그 범위가 좀 넓어지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내 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 혹은 새로운 기술들이 물리적 경계를 확장하면서 이제 집의 한계를 극복해 준다는 거고요. 또 이제 질적인 경계를 확장해 주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다니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것 혹은 이제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각종 용도를 가진 공간들을 대여해주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용으로 대여를 해주잖아요. 여기는 이제 각종 다른 용도, 뭐 회의실용, 파티장용, 뭐 등등 다양한 용도로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건데요. 그래서 우리 동네 슬세권에 건물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카페, 뭐 슈퍼, 아까 편의점, 혹은 뭐 이제 운동장, 자그마한 공원, 뭐 이런 거 정도였는데 이게 열리면서 여러 건물 중에 내가 몰랐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슬세권 안에서 몇 개의 건물만 내가 이용을 했는데 특정 건물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한테 정보가 제공되면 그 용도에 대한 내가 니즈가 크다고 가정할 때 그 용도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 이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질적으로 경계가 늘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밀도를 높이는 도시 이용의 밀도를 높인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게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고 도시 논의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도시의 본질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제가 최근의 트렌드를 좀 사례로 가져와서 이 도시의 본질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안 빼먹고 해.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공유주택 이런 것도 이제 내 방이 너무 좁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도시 인프라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공유주택은 호텔 같은 거예요. 호텔 같은 곳에 큰 빌딩에 이를테면 작은 방들이 쫙 있고 공용 공간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형태는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 딱 들어가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그 큰 공용 공간, 화려한 공용 공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자는구나. 혹은 아, 이렇게 훌륭한 공간에서 내가 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건축에 만들어낸 어떤 착각입니다. 실제로 자는 곳은 조그만 방이에요. 근데 그 공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치 그 작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제 그거랑 똑같이 공유주택이 호텔 형태로 나왔습니다. 한 5년, 6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온 상품들인데
집은 자기가 사는 이제 프라이빗 공간은 매우 작지만 이런 공용 공간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이건 호텔 롯데 호텔 로비 사진이고 요게 이제 공유 주택의 공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형태는 똑같은데 사용하는 방식도 똑같은데 하나는 호텔이고 하나는 이제 주택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공유 주택의 형태를 좀 이해하십사 이 호텔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용, 그러니까 내 프라이빗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형태. 그래서 그런 공용 공간의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이제 건물 단위에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도시 단위에서의 서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좀 논의를 좀 접고 다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과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줄이다 보니까 이 분량을 좀 너무 줄인 것 같긴 한데요. 좀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라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논의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해튼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포장하는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입니다. 거기 아마 여행책 보시면은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세련된 동네라고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1900년 전에는 이렇게 도축장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하이라인이라고 좀 높은 곳에 철도가 있다 그래서 하이라인이고, 이 하이라인의 역할은 여기서 도축한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이 뉴욕 전체로 좀 분산시키는. 이때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채로 이제 동물들을 여기 데려와서 도살하고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포장까지 한 뒤에 다시 이제 뉴욕의 전역으로 이제 뿌리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트 패킹으로 유명하던 공간이었는데 냉장 기술이 개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큰 곳에서 좀 더 대량으로 육고기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이 생기고 여기는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아까 그 기찻길은 하이라인은 이렇게 완전히 풀이 자라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 됐고 이제 주변도 굉장히 뭔가 우범지대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를 들면 뭐 유흥시설이라든가 좀 안 좋은 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완전히 좀 우범지대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레스토랑이 생겨서 이게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이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의 재생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플로렌트라는 사람이 여기다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연예인들도 맨날 오고 마돈나 뭐 다 아시죠? 위노나 라이더 뭐 에단 호크 뭐 이런 애들이 와서 술 먹고 있는 데예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든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쇼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뭔가 이제 게이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여기에 이제 주된 소비층들은 젊은이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일하는 젊고 신세대라 그래야 되나 당시에 그러니까 3, 40대에 아주 젊고 이제 결혼은 안 했고 이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좀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면 연예인 쉽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뭔가 특이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여기가 이제 뭔가 이용되면서 여기가 좀 핫한 데가 아니냐라면서 여기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주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는 이 식당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서 이제 이른바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동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죠. 이제 뭔가 핫하고 되게 트렌디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꿔놨는데 임대료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이 레스토랑을 접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나온 보도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분이 이제 플로렌트고 여기에서 표현했던 내용 중에 이제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이겁니다. 스스로의 성공에 의한 희생자. 자기가 스스로 성공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공 때문에 내가 쫓겨난다. 그래서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면서 동네는 우범지대에서 핫플레이스로 바뀌었어요. 원래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공간에서 모두가 이용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런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혹은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는 분들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도시의 재구성에서 다룬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살짝 다른데 여기가 이제 연남동에 있는 그 경의선 숲길인데요. 이게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노란색으로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2006년에는 저 노란색의 범위가 적죠. 근데 이제 점점 2015년까지 가면서 이제 확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했느냐? 사실은 이렇게 하얀 데로 있을 때는 세입자가 들어올 여지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플로렌트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 연남동 지역에서는 없었어요. 그냥 부동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돈을 써서 여기에서 뭐 술 팔면 좋겠네, 레스토랑 하면 좋겠네 라면서 이 1층 같은 것들을 근린 상가 같은 걸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세입자분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로렌트의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들이 이제 그 공간을 그 거주자의 공간을 근린 상가의 공간으로 바꿨고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지금부터는 플로렌트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게 되는 거는 세입자들의 역할인 것 같고 처음에 문을 연 거는 역설적이게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거주자들 여기서 아주 저렴하게 살던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내쫓겼겠죠. 그거를 보면 매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준 주거 형태는 또 아니다는 점에서 뭐 이른바 이제 반지하 같은 데서 살고 있던 거를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이제 좀 역설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반지하에서 저렴하게 살고 있으면 사실 그 저렴하게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지하에서 어떻게 저런 데 사람을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주 후진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살게 놔두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뭐가 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반지하들이 이제 근생 공간 뭐 카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서촌의 케이스인데 이제 주거 비율이 떨어지고 음식점 비율이 올라가고 음식점에는 카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 구매를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고 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부동산 투자를 한 곳이 좋은 데겠죠. 좋은 데를 가서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혹은 도시재생의 흐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이를테면 어떤 동네에 주거지로서의 용도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빈집이 막 늘어나서 혹은 여긴 주거지로서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라고 된 것들을 용도를 이런 상가 용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여긴 특이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익선동 같은데 그 익선동이 원래 한옥 뭐 집중적으로 조그만 한옥들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살기에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들이 근생 공간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그러니까 공공의 선에 부합하느냐의 논의를 가면 사실 답이 없어요. 거기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피해자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케이스들을 보자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보고 정말 이제 어떤 특정 용도가 쇠퇴한 공간에 바꿀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일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이게 변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건물주가 되는 투자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들이 들어와서 디자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사람은 저는 정말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사회에 저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건물이 골목길이 있는데 A부터 1부터 10까지의 10개의 집이 있다고 치면 특정 집들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특정 집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집은 집값이 올라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체리피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건물을 바꿔주면 동네도 바뀌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골목을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용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이 동네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거기에 건물주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어쩌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매입을 한다거나 혹은 뭐 자기 집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 초창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대료 싸움인 거고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면 이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거고 그것도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또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제 지인 중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냥 공짜로 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럼 보통 어떻게 사용되냐면 창고처럼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 가치에 맞게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대료가 빵원이다 그러면 그 임대료 빵원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적정한 임대료를 주면 거기에서 또 경쟁이 나타나거든요. 그 경쟁이 너무 심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 경쟁을 적정한 수준에서 해주면 사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임차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임대료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이 나온 김에 연남동 얘기를 드리면 연남동은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지금 사실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잖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세입자 임대료가 올라가서 생기는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보면 홍대 지역의 특성인 것 같아요. 홍대 지역은 계속 그 범위가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생기면 이를테면 홍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합정, 뭐 상수, 연남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되어 왔잖아요. 범위가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빈 공간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서 임대료가 특정 어느 수준에서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그 현재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시장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 그러니까 의도는 선한데 결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임대차 3법 같은 그런 게 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임대료가는 폭등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수요가 다 해서 이제 쇠퇴한 곳을 다른 수요로 바꿔주는 행위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바꿔주는 행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의 디자인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공간의 프로그래밍. 이거는 이제 세입자들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세입자일 수도 있고 내가 건물주인데도 그런 세입자 역할을 하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던 분들의 경쟁력, 그거는 사실은 그들이 가져온 커리어나 이제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도시재생이 방향성만 잘 잡고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의 빈 공간이, 이 빌딩의 공실들이 우리나라도 많거든요. 오피스 빌딩의 빈 공실들. 이제 그런 공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영국 런던에서도 했어요. 런던에서도 빈 공실, 오피스 공실 문제가 똑같이 있고, 그 청년 주거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영국의 쉐드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이런 디자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한 2시간인가? 2시간 만에 조립할 수 있는 프리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미리 다 재단되어 있는 조립식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딩은 이렇게 층고가 높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집을 집어 넣을 수 있게. 그래서 2시간 동안 조립하면 자기가 이렇게 조립해서 살 수가 있고, 이 빌딩 안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 뭐 샤워 시설이라든가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첫 번째 입주자였다고 하고, 그 임대료는 평균 그 주거 임대료의 반값 정도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빌딩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의 수입. 근데 이제 공실 난 거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안 해주긴 하는데, 이를테면 6개월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쉽게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템포러리한 이제 공간을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용도가 오피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피스가 아니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팝업 시티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원래 주택인데 이분이 에어비앤비로도 사용하고 숙박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거용 시설을 숙박용으로도 쓰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이 케이스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되게 예쁜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 지금 계속 얘기하던 팝업 시티의 주장은 특정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용도를 잠깐 팝업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 동안 특정 용도를 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만. 그래서 만약에 비는 공간이 한 일주일 빈다. 그럼 그 시간 동안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테면 이렇게 전시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전시할 기회가 없다면 그런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점유할 수 있게 특정 시간 동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네덜란드의 케이스인데요. 원래 이런 빌라 같은 건물이 이제 전형적인 이 유럽 쪽의 건물인데, 여기 이 계단 부위에 거기가 좀 이른바 얘네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공공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과 마주칠 수 있는 이 계단을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면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이 바깥의 거리는 퍼블릭 공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어서
여기서 뭐 벼룩시장 같은 거 열고 무슨 영화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못 한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벤치스 컬렉티브라는 단체가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벤치를 갖다 놓아요. 그 벤치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 있으면 딱 앉기 좋은 무릎 높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앉게 됩니다. 다리가 아프다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 형태가 주는 어떤 디자인의 힘인데 이 디자인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유발시키는 거죠. 이렇게 벤치를 갖다 놓으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다고 가정할 때 시간이 많고 좀 다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앉아라 하고 벤치를 갖다 놓고 심지어 여기다가 이거는 디자인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음식도 줍니다. 그건 프로그래밍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일 테고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결합시켜서 어떤 하나의 공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김질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시 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커넥트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실험을 하면서 끝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뭔가 이 공간의 용도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핫플레이스 같은 데 가보시면 아까 연남동 이런 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건물 없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종 주거지에 흔히 나타나는 형태의 다가구 혹은 다세대 주택의 형태인데요. 이게 가장 용적률을 높여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래요. 밑에 이제 주차장 넣고 근데 이런 데는 절대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지저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그 사람의 활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기가 싫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디자인 얘기하는데 이런 디자인의 공간은 가기가 싫은 데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종 주거지에서 핫플레이스가 나타납니다. 일종 주거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반지하 같은 게 이렇게 그 도로에 딱 전면하러 맞붙어 있어서 이 도로 부분 아까 이제 퍼블릭 공간이라고 하는 거리 부분하고 프라이빗한 공간하고 굉장히 쉽게 인터랙션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일단 거리가 있어서 인터랙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디자인으로 뭔가 해법을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영철 소장님이라고 건축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밤이 되면 원래 주차장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거기 이런 이종 주거지 쫙 늘어서 있는데 걸어가면 좀 무서워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빼빼장이라고 자기가 개발한 가구인데 양옆에 빼빼장으로 아주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 빼빼장을 집어넣어서 이 빼빼장을 판매합니다. 지금은 이제 베스트셀러 아이템이 됐는데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장도 팔고 이 장에다가 물건을 놓고 물건도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원래 주차장이야 라면서 이제 주차를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 근데 불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지에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원래는 주차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요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 요가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주차를 하고 심지어 여기서 그 결혼식도 하고 뭐 이렇게 특정 용도를 특정 시간대에 점유시켜서 그 용도를 달리 쓰는 하나의 팝업 시티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형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공간 이용 방식이에요. 이를테면 교회는 교회로만 써야지. 그게 바로 전통적인 공간 이용 방식인데 이렇게 한 공간을 둘 이상에 이렇게 겹쳐 놓는
이를테면 카페에서 커피도 팔지만 거기서 뭐 다른 뭐 강의도 하고 뭐 등등의 다른 활동들이 섞여져 있는 같은 공원에 섞여져 있는 경우. 그러고 아까 이제 그 영국의 프로그램처럼 잠깐 동안 들어왔다가 또 빠지는.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시설이 빠지면 또 원래의 용도로 되돌아가는 형태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진짜 완전히 시간 점유 형태. 이를테면 여기가 이제 어떤 공용 공간, 아까 공유 오피스의 공용 공간인데 그 공용 공간에 원래 여기가 일반적인 시간에서는 업무 시설로 쓰거든. 책상 쫙 있는 공간인데 책상을 쫙 뺀 다음에 요가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만으로 돌려버리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래밍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 어떤 플레이어, 회사들이 점점 필요로 하는데 아직 별로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회사가 만약에 좀 더 생기면 시장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디자인에 대한 강조는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 디자인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좀 쓰고 싶은 책이 그런 책이거든요. 디자인이 옛날에 용적률이었지만 이제는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용적률, 일테면 같은 면적의 대지가 있고 옛날에는 용적률을 빵빵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임대를 놓으면 임대료를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쁘게 디자인하는 게 용적률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제 주장이고,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과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갈 때 동네가 더 예뻐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즐겁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